이제 데이비드 루멜할트라는 이 분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분이 사실 공식적으로 백프로파게이션을 우리가 쓸 수 있는 형태로 써서 처음으로 그리고 백프로파게이션이라는 단어를 쓰신 분이세요. 하자면 지금 여기 나비 넥타이 모양의 오토 인코더가 있잖아요. 얘를 그대로 반으로 접으면 이 헬름홀츠 머신이 말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RNN은 이러한 제일 간단한 형태의 실제 아키텍처 타입에서 보면 이런 형태를 갖고 있고, 얘는 중요한 게 이제 대신 템포럴 언폴딩을 하죠. 그래서 저장을 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없어져 버리는 거죠. 컨텍스트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이 LSTM, Long Short Term Memory가 나온 건데, 여기서는 이제 이것 얀니쿠는 이제 이 후쿠시마 이 네오코그니트론 모델에서 나온 건데, 이제 네오코그니트론이랑 그러면 CNN은 무슨 차이가 있는가 보면은 가장 차이점은 네오코그니트론은 백프로파게이션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저희가 지능의 정의를 공부했고, 또 그 지능의 정의에 따라서 인공지능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지금 발전이 되었는가를 두 파트로 나눠 소개를 드리고자 했었는데, 이제 첫 번째 파트였던 1900년대 근대 인공지능 분야의 기라성 같은 그런 거물들을 컨베이어 벨트로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시키면서 다는 아니지만 몇 분에 소개를 드렸잖아요. 이번 영상에서는 2000년대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이제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22년까지 이제 현대 근대가 아니라 현대 인공지능 분야가 어떤 식으로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려서 이 두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이제 좀 랜드스케이프가 가능하도록 제가 좀 그런 희망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2010년부터 2022년의 연구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하는데, 그 전에 앞서서 사실 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관점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없어가지고 제가 좀 그게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이런 관점들을 먼저 이해하고 가시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리 뇌에 있는 계산 기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따라하려고 하는 이 계산 기제에 아주 굵직굵직한 관점들이 뭐가 있을까? 그것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5가지로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항상 사람들이 많이 말하길 이 머신러닝이나 또는 우리 사람 뇌에 슈퍼바이즈드 교사학습이라고 하죠. 이제 어떤 답이 있어서 그 답을 내놓을 수 있는 신경망 알고리즘들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하고, 또 반대로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은 어떤 답이 없거나 또는 이렇게 비교사 학습이라고 하죠. 티칭 시그널이 없는 이 두 가지 supervised와 unsupervised learning에서 우리 사람 뇌는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고 있는가, 이런 갑론을박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거기에 더해가지고 이제 self supervised learning은 무엇이고, 앞으로 왜 사람들이 이 self supervised learning에 집중을 하고 있는지 좀 오늘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 두 번째 관점은 또 다르게 또 중요한 관점인데, discriminative 그리고 generative 모델인데, discriminative는 그야말로 어떤 클래스 두 개가 있으면 그 서로 다른 클래스의 차이점을 이해를 하고 바운더리를 그어주는 그런 류의 알고리즘들인가 반면에, generative 모델은 뭔가 그 모델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을 이해하고 있는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 모델로부터 이 클래스는 왜 발현됐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그런 알고리즘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discriminative vs generative 모델이 또 다른 관점으로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프레임워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강화학습을 제가 지난 시간 근대 인공지능 분야에서 이제 벨맨 이퀘이션, 아마 되게 힘드셨을 텐데 이거 이해하시느라고 벨맨 이퀘이션, Q-러닝 뭐 이런 거를 얘기를 드렸을 때, 그런 강화학습에서 많이 얘기되는 관점인데, 모델이 있냐 없냐, 실제로 모델이 없어도 사실 뭐 잘 아시는 그 아타리 게임 요즘 막 그 인공지능에서 막 사람보다 더 잘한다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그런데 사실 그게 모델 프리 알고리즘들인데, 그럼 모델이 없이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가? 또는 뭐 알파고
예, 이세돌 구단이 패를 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사실 모델 베이스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 베이스드와 모델 프리는 무슨 차이가 있길래 이렇게 이런 우수한 성능을 내는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려고 하고 네 번째로 이것도 강화학습에 더 맞는 얘기. 사실은 뭐 강화학습뿐만이 아니라 제 생각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얘기할 모든 토픽이 되게 중요한 관점인데 하나는 exploitation. 내가 만약에 골이 주어졌다면 그 골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되는가. 그 관점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exploration. 이 당장은 어떤 보상이 주어지지 않지만 내가 보상을 찾을 수 있는 다른 시나리오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세상을 좀 더 이해하고자. 그러니까 이거는 보상을 얻고자 하는 직접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그래서 탐험이라고 직역을 하자면 그렇잖아요. exploration은. 그 관점도 사람들이 우리 뇌는 exploitation을 하나, exploration을 하나 두 가지 관점에서 항상 사람들이 뭘 하지? 라고 항상 고민을 하는 주제예요. 다섯 번째는 이제 이거는 사실 뭐 뉴로사이언스도 많이 얘기하는 거죠. 네이처 vs nurture인데 인공지능에서 비슷한 고민을 해요.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강인공지능,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을 닮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해서 최근에 많이 언급되어지는 컴포넌트 중에 하나가 인덕티브 바이어스. 이미 태어나거나 태어난 직후에 장착되는 인덕티브 어떤 사전 지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게 네이처의 효과가 더 큰가? 아니면은 발달을 하면서 러닝을 하거나 인퍼런스를 하면서 갖게 되는 그런 지식이 더 중요한가? nurture. 이 관점도 사람들이 굉장히 또 관심 있게 지켜보는 그런 관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씩 좀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supervised versus unsupervised learning의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 지금 나와 계신 분이 이제 제가 1900년대 근대 인공지능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되게 유명한 그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사람 비전 시스템, 시각 시스템을 모방한 CNN이라고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처음으로 만든 얀 리쿤이라는 정말 이 AI의 갓파더 중에 한 명이죠. 그분이 10년 전부터 어떤 얘기를 계속했냐면 우리 인간이나 동물 지능의 대부분은 저 unsupervised learning일 것인데 그래서 만약에 인텔리전스를 케이크에 비유한다. 저 unsupervised learning은 케이크 자체이고 supervised learning은 그 케이크 위에 덮는 그 아이싱, 크림 같은 거. 그리고 reinforcement learning은 체리 온 더 케이크이다. 이게 사실 reinforcement learning 연구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지? 이렇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는데 이 관점은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나눈 거라서 예를 들어 reinforcement learning은 보상, 리워드 시그널이 스칼라 밸류, 좀 이게 디멘전이 작기 때문에 지금 이 얀리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뭐 CNN이나 저런 슈퍼바이즈 러닝은 인풋 자체가 막 그런 비전이나 되게 아주 하이 디멘셔널 데이터인 거에 반해서 RL은 이제 보상 신호가 스칼라니까 그거를 조금 비하 아닌 비하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막 이거 자체를 필드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레인포스먼트 러닝은 오히려 체리 온 더 케이크라고 계속 여태까지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슈퍼바이즈 러닝은 아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보시면은 이 인풋이 있고 선생님을 역할을 하는 이 레이블, 티칭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인풋과 슈퍼바이징 레이블의 관계를 매핑시키는 학습을 슈퍼바이징 러닝이라고 하고 언슈퍼바이징 러닝은 그런 가이던스가 하나도 없이 주어진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에 숨어있는 어떤 히든 스트럭처를 찾는 거죠. 이건 사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죠. 답이 없고 그냥 그 데이터 내부의 리프레젠테이션을 배우는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머신러닝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이제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 또는 디멘저널 리덕션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러니까 당연히 잠깐만 생각해도 우리 뇌가 항상 슈퍼바이즈 시그널이 있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얀리쿤도 당연히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말도 저는 되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여태까지. 최근 들어서 얀리쿤이 자신의 의견을 뒤집는 건 아니지만 바꾸면서 이제 unsupervised learning은 없다. self-supervised learning이 이제 앞으로 대세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트위터에 뭐 2019년도 최근이에요. 최근 그것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unsupervised learning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인가? 이 self-supervised는 무엇일까?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이 인풋에서 슈퍼바이저리 레이블을 만든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트레이닝을 시키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그럼 슈퍼바이저리 레이블이 이 정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 슈퍼바이저리 레이블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생성되는 리커런트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그러니까 과거가 사실은 이제 슈퍼바이저리 레이블이 되는 거죠. 또는 최근의 과거, 아주 오래된 과거는 관련 없이 최근의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는 현재를 가지고 과거를 또 예측하거나. 이거 사실 이게 프리딕트가 아니라 이제 포스트딕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개념도 있고, 네 번째는 바텀에서 탑을 예측하는, 이건 하이라키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이 observable한 하이 디멘저널한 데이터로부터 히든 로우 디멘저널 스트럭처를 예측하거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잘 들어보시면 약간 시간의 그 뉘앙스가 좀 섞여 있어요. 이 셀프 슈퍼바이징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에너지 펑션으로 이제 이 얀리쿤이 계속 요즘 최근에 주장하는 게 이 에너지 펑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과거에 있는 데이터의 어떤 내부에 있는 스트럭처가 있다. 그러면 그 스트럭처와 지금 예측하고자 하는 퓨처의 스트럭처, 그 내부의 인터널 스트럭처가 비슷해지도록 학습을 하는, 그래 비슷해지도록 만들어야 에너지가 미니마이즈가 되는 건데, 여기 그림을 보시면 학습을 하면서 요 표면이 지금 에너지 펑션, 요 식을 가지고 만든 어떤 특수한 상황의 이 에너지 펑션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요 줄을 따라서 에너지가 가장 미니마이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계곡을 찾는 것이 바로 이 에너지 펑션 미니마이제이션 프로세스인데, 여기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과거 정보로부터 미래 정보를 예측할 수 있는 어떤 인터널 스트럭처를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결국 엔트로피네요. 예, 좀 그런 개념이 좀 녹아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는 걸 가지고 미래에 얼마나 놀라지 않느냐. 서프라이즈를 그렇죠. 얼마나 예, 줄이냐. 서프라이즈의 역수가 이제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보면 엔트로피니까 그 엔트로피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그게 이제 엔트로피가 사실 제가 제 강의에서 이제 엔트로피와 또 에너지의 그렇죠. 관계를 조금 이제 볼 텐데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네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 셀프 슈퍼바이징은 아직도 필드에서 언슈퍼바이즈드 러닝과 헷갈려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셀프 슈퍼바이징 그러면 어떤 확립된 단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거 연구하시는 분들도 이거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면서도 셀프 슈퍼바이징이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더라고요. 근데 얀리쿤이 주장하는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약간 시간의 그 도메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런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생각해 보시면 클러스터링 어널리시스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건 사실 시간이라는 어떤 생각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궁극적인 목표가 그래도 있는 그런 학습 방법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RL과 굉장히 잘 어울려요. 왜냐하면 어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행동을 할 때마다 바로바로 주어지는 리워드가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리워드를 받는 편이라서 상황을 계속 예측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잘 맞는 슈퍼바이즈 러닝이고, 또 어떤 직접적으로 슈퍼바이저리 시그널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로부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선택해서 이제 배우는 방법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른 건 확실한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막 이거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고 이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사실은 얀리쿤 자체도 어떤 알고리즘들은 과거에는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을 했다가 이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얘기를 한 뒤부터는 계속 셀프 슈퍼바이즈드 단어를 바꿔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뉘앙스가 좀 비슷한 의미인데 그러기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뭔가 자기만의 어떤 법칙 같은 거,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저희 사람도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뭔가 계속 그 룰들이 생기잖아요.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뭐 디멘저널리티 리덕션을 해서 클러스터링 같이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교수님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그러면 과연 아주 서툴하지만 차이점이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저는 시간 그리고 프리딕션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어떤 스태틱한 어떤 씬이 아니라 계속 지나가면서 앞으로 펄셉할 것들, 앞으로 액션할 것들을 과거의 정보를 기반으로 선택을 해내는 그런 류의 슈퍼바이징 러닝을 셀프 슈퍼바이즈 시그널 이것도 러닝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얀 리쿤이 이제 이런 류의 알고리즘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말했던 것들이 이렇게 predictive sparse decomposition, 이건 뭐냐면 예를 들자면 CNN을 만약에 생각해 보시면 CNN의 레이턴트 스트럭처로 올라갔을 때 아주 그 하이 오더로 올라갔을 때 디멘저널리티가 하이 디멘저널이지만 하나하나의 값들은 굉장히 스팔스한 그런 값들을 예측하는 알고리즘들을 이 predictive sparse decomposition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뭐 아주 구체적인 예제가 이런 스파르스 오토 인코더, 또 디노이즈 오토 인코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해요. 얀 리쿤이 자신의 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얘기를 할 때마다. 근데 이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도 사실 이 킹마가 처음 이 VA를 갖고 왔을 때만 해도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셀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사람들이 이걸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은 약간 저는 베리에이셔널 오토 인코더도 아까 말씀드렸던 예에서 약간 자기의 어떤 룰 같은 거를 만드는, 약간 그러니까 제너러티브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기의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경우에는 약간 프레딕션을 하는 거니까. 뭔가 셀프 슈퍼바이드, 그러니까 자기가 레이블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건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사실 그냥 언슈퍼바이드 뭐 클러스터링 같은 건 답이 없으니까 그냥 이 휴리스틱으로 뭔가 도움이 되게. 언슈퍼바이즈 러닝은 목적이 이걸 이용해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데이터를 내가 잘 디스크립션을 해보겠다는 수준인데, 이 셀프 슈퍼바이즈는 이것을 해서 무언가를 가기 위한 어떤 과거의 정보를 잘 해석해서 미래의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류의 학습 방법을 생각해 보시면 되고, 앞으로 계속 이제 좀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 시간과 이 프리딕션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의 어떤 핵심 아닐까 계속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 프리딕티브 레프레젠테이션, 그래서 뭐 스테이트를 프리딕션 하는 그런 석세서 리프레젠테이션이나 또는 우리가 그냥 강화학습에서 말하는 리워드 프리딕션, 또 이제 퍼셉션에서 말하는 프리딕티브 코딩들이 다 결이 되게 맞는 그런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의 한 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제 discriminative versus generative 모델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이걸 사실 제가 막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하지만 가장 이 개념을 이해하는데 쉬운 방법은 discriminative 모델은, 예를 들어서 두 가지 클래스를 만약에 구분하는 어떤 태스크가 있다고 해보세요. 고양이와 개 이렇게 있으면, discriminative 모델은 고양이와 개를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바운더리를 찾아서 이쪽으로 피처가 모여 있으면 그거는 이제 고양이, 이쪽으로 모여 있으면 개, 이런 식으로 이 학습을 하는 방법을 전체적으로 이제 discriminative 모델이라고 하는 반면에, generative 모델은 바운더리를 찾다기보단 개를 표상하는 어떤 데이터 스트럭처는 무엇이고, 그러니까 어떤 인터널 소스인 거죠. 그 개를 특징 지을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찾는 것이고, 또 고양이를 특정 지을 수 있는 어떤 모델을 찾아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 모델에 기반해서 어떠한 모델에 속해 있는가로 이건 개고 이것은 고양이야, 이렇게 구분하는 방식의 러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었고, 이걸 만약에 수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면 사실은 이렇게 얼마나 확률적인가 또는 덜 확률적인가에 따라서 이제 제너레이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굉장히 이쪽 끝에 몰아놓고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조금 중간에 놨잖아요. 이 디스크리미네이티브 모델은 확률 분포를 가지고 모델링하는 러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어요. 완전히 확률 분포는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도 있어요. 그것의 반면에 제너레이티브 모델은 항상 이렇게 확률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likelihood와 prior를 이제 가지고 컴퓨팅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잠시만 설명을 드리자면, X는 항상 그냥 인풋 데이터인 거고요. Y는 만약에 이게 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한다면 Y는 이제 그냥 teaching 시그널, 레이블인 거고, unsupervised learning인 경우에는 좀 latent, hidden latent information을 생각하면 돼요. 이 X가 과연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래서 이렇게 P of X and Y가 바로 수학적으로 generative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더 자세히 설명이 나오겠지만, 보통 P of X and Y가 이제 generative 모델이라고 하고, conditional generative 모델이라고 하면 이제 Y가 정해지는 거예요. latent 스트럭처가 정해지고 나서 그럼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발현이 되는지. 그것에 반해서 discriminative 모델은 데이터가 주어졌으면 이것이 속해 있는 클래스가 무엇인지, 이게 개인지 고양인지, 이런 약간 관점의 그 스위칭이 있는 그런 모델이고,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해서 클래시피케이션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likelihood와 prior를 곱하면 이제 베이지안 티어리를 아신 분들은 조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실 수 있겠지만, 이런 posterior probability도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maximum posterior 방법이라고 하죠. 맵이라고 하죠. 그런 방법들로 또 클래시피케이션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저희가 이제 통계 검증이나 이런 데 쓰는 linear regression, logistic regression, 그리고 forward deep learning, CNN 같은 거, convolutional neural network는 대부분 다 discriminative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제가 방금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self-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가우시안 믹스처 모델, 레이턴 토핑 모델, 이런 건 다 제네레이티브 모델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우리 머릿속엔 디스크리네이티브 모델인가, 제네레이티브 모델인가, 이런 것들을 감론을박을 많이 해요. 최근에 Computational Cognitive Neuroscience라고 하는 CCN 학회에 General Adversarial, C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요 섹션이 있었어요. 이 섹션에서 우리 뇌는 어떻게 제네레이티브 모델과 디스크리네이티브 컴퓨테이션을 이렇게 잘 합쳐서 계산을 하는, 비전 시스템을 하는가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론을박을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제가 여기 주소를 달아놨거든요. 한번 보시면 이 얘기를 아주 자세히 하고 있으니까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강화학습에서 주로 많이 얘기한다고 했죠. 모델 프리와 모델 베이스드. 사실 근데 제가 강화학습에만 이렇게 국한돼서 얘기 드리고 싶지 않은 이유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인공지능에 언젠가는 한 번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꼭 강화학습에서만, 지금 보시는 분들은 강화학습에서만 생각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모델 프리랑 모델 베이스드를 얘기할 때 그 모델은 뭐냐, 모델이 있다는 건 어떤 걸 뜻하냐면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안다라는 의미이고, 그 말은 다시 말하자면 세상의 순간순간을 표현하는 저 스테이트, 예를 들어서 지금은 낮이고 다른 시간엔 밤이고, 이것을 표현하는 저 스테이트를 변하는 그 다이나믹을 이해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제가 근대 인공지능 발맨 이퀘이션 설명드릴 때 이것을 또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에 있는 스테이트로부터 다음 순간의 스테이트로 넘어가는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갖고 있으면 모델 베이스드고, 이게 없으면 모델 프리인 것이죠. 그래서 모델이 있다는 뜻은 그 뜻이에요. 근데 이 모델 베이스드의 강력한 장점은 내가 이 어떤 세상이 돌아가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가지고 꼭 경험하지 않아도 내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요 순간에는 요 액션을 하면 요 다음 상태로 넘어갈 확률은 뭘까? 그러면 가장 높은 확률로 넘어가는 상태로 넘어가 본 다음에 거기서 다시 액션을 또 한번 선택해보고,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해보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플래닝을 할 때 주로 발생하는 그런 일들인데, 그런 거는 다 모델 베이스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경험하지 않아도 행동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RL 알고리즘을 크게 모델 프리 RL과 모델 베이스드 RL로 나누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이 Q 러닝도 모델 프리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이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랜지션 프로바빌리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건 그냥 내가 이 행동하면 어떤 리워드가 주어지는지만 테이블로 갖고 있는 거예요.
심오한 어떤 인과관계를 모델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행동했을 때 과거에 어떤 리워드가 주어졌는지를 기억하고 그것대로 행동을 하는 방법인가 하면, 모델 베이스드는 인과관계를 어떻게 보면 좀 하이 레벨로 얘기를 드리자면, 인과관계를 알고 있는, 내가 이 상황에서 이 행동을 했더니 저러한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어떤 그 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갖고 있으면 어떤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장점이 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모델이 잘못돼 버리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신과적인 질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게 모델이 아주 중요한 점이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정신질환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잘못됐다는 얘기도 사실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제대로 모델링 하지 않고 에러가 있는 어떤 모델을 갖고 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이제 다음 장에 설명드린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도 약간 관련이 있는 주제인 게, 모델은 항상 어느 정도 에러를 갖고 있거든요. 세상을 정확하게 모델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질환이 아닌 그냥 정상군에 있는 사람들도 모델은 계속 업데이트 하는데,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익스플로레이션. 세상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이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이 세상이 정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더 제대로 만드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든 생각이, 꼰대 같은 게 업데이트가 잘 안 되는 모델이 있긴 있는데 너무 강하고 맞습니다. 업데이트가 안 되면 이게 꼰대가 되는. 꼰대가 보통 이제 나이 많은 사람 아재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시냅틱 플라스티시티가 이제 잘 바뀌지 않는 것이죠. 갑자기 슬퍼집니다. 아니, 저희는 꼰대가 되지 않는. 꼰대가 안 되도록 노력하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또 든 생각이, 모델 프리와 모델 베이스드를 생각할 때 사실 과거에 이제 심리학 쪽에서는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이런 어떤 전환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행동주의 파블로프의 그런 뭐 종이 울리면은 침을 흘린다든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얻는 스키너가 했던 어떤 뭐라 그러지, 인스트루먼털 러닝, 뭐 이런 것들은 다 약간 모델 프리에 되게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모델 베이스드는 확실히 약간 그런 인지적인 생각, 어떤 머릿속에 있는 모델, 톨만이 맞습니다. 대표를 하는 맞습니다. 그런 게 좀 연결이 되겠죠? 이게 모델 베이스드 RL이 당연히 더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뭐 최근이라고 해봐야 뭐 이제 서튼 교수님 있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늦었던 이유가, 벨맨이 컬스 오브 디메지널리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환경을 표현하는 스테이트를 조금 더 정확하게 만들고자 변수를 하나씩 추가를 하면, 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계산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을 땐 나올 수 없는 방식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렇게 심리학적으로도 뭔가 이 모델 베이스된 연구가 이제 지속되어 왔지만, 인공지능에서는 훨씬 뒤쪽에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모델이 있냐 없냐를 결정하는 팩터이다. 이걸 아시면 되고, 사실 이 강화학습을 공부하시면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폴리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폴리시라는 게 뭐냐면 행동을 결정하는 어떤 정책이잖아요. 내가 이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을 할 거고, 저 경우에는 이러한 행동을 할 거야. 그럼 그 말이 꼭 모델이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사실은 폴리시가 있고 없으면 모델의 유무와 상관이 없는 게, 이런 Q러닝, 그냥 예를 들어서 이 과거에 봤을 때 이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이 행동을 했으면 저러한 리워드가 주어졌어라고 했을 그 메모리를 갖고 있는 것은, 상황이 주어졌을 때마다 폴리시는, 내가 만약에 익스플로이테이션이라는 그 폴리시만 갖고 있으면, 그냥 이 상황이 주어졌을 때 과거에 이 액션을 하면 가장 큰 리워드가 주어졌어 라고 하면 그 액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 그리디처럼, 제가 근대 인공지능 얘기할 때도 얘기 드렸지만, 이 그리디 같은 방식은 익스플로레이션도 중간중간에 계속 확률적으로 해줘요. 그것도 폴리시거든요. 근데 Q러닝과 그런 폴리시는 같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델 프리라고 해서 폴리시가 없는 건 아니고, 모델 베이스드만 폴리시를 갖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델 베이스드 알고리즘은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제너레이티브 모델이에요. 왜냐하면
저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저게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셀프 슈퍼바이드 러닝의 그 생각이에요. 예, 네.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하는. 그래서 이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한 예제고 좀 역설적으로 그러면 그럼 모델 베이스가 더 똑똑한 건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일들이 사실 모델 프리로도 엄청나게 잘 풀려요. 지금 아탈이나 저 알파스타죠. 사실 알파스타 저거야말로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저는 사실 저 게임을 잘 안 하지만 이것도 굉장히 시나리오가 많은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모델 프리로도 이 휴먼 레벨을 지금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알파스타가 스타크래프트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알파고, 알파치론 다 이제 바둑 게임인데 얘네들은 다 모델 베이스드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걸 보면서 구체적인 그런 알고리즘들이 이제 몬테카를로 트리서치 뭐 이런 걸 사용해서 넘어가는 건데 이제 막 수천 수를 앞서서 보는 거예요. 이세돌은 한 판을 어떻게 이겼을까? 이세돌이 더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이 컴퓨터를 막 어마무지한 서버를 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야, 특히 그 계산량이 얼마? 그 이세돌 네 번째 이겼을 때 딱 한 수 있었잖아요. 그건 진짜 인간의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그 직관력인 것 같아요. 그거 진짜 분석해보고 싶네요. 네. 이세돌의 머릿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네, 이세돌도 그 상황을 내가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 아니면 수를 둘 수 없다고. 사실 이거 얘기 들으면서 또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넷플릭스에 그 알파고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걸 만약에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세요. 진짜 인공지능 다큐멘터리인데 휴머니티를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다큐멘터리예요. 인간의 그 직관력. 약간 그걸 보면서 저는 소름이 끼쳤었는데 이세돌은 그 한 수를 어떻게 넣었을까? 그러면 그 한 수를 딱 넣는 순간, 딥마인드에서 밸류 펑션이 요동을 칠 때. 야, 그거 정말. 그거를, 딱 그 한 수를 두고 그 판을 이겼을 때, 뉴욕의 진짜 유명한 기자가 나와가지고 그거를 얘기를 하는데 막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야, 이거. 얘기만 들어도 울컥하는데, 진짜. 그걸 보면서, 인간의 직관력은 정말 아직까지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만들고 싶지만 정말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아주 정수를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좀 솔직하게 그걸 보면서 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좀 들더라고요. 저희가 이런 거 지금 하고 있는 게 딱 그런 거네요. 이 인공지능을 더 이해하면서 그렇죠. 인간을 더 알고 싶다. 그렇죠. 네. 그게 진짜 그 다큐멘터리 정말 대박이었습니다. 꼭 보겠습니다. 저 아직 안 봤는데. 네 번째로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익스플로이테이션과 익스플로레이션인데 익스플로이테이션은 그러니까 즉시 주어질 확률이 높은 리워드만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고를 것인가. 근데 이것의 단점은 당연히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시나리오나 루트가 상대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액션만 상태에 주어지면 계속 똑같은 액션만 계속 취하는 그런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별로 그렇게 스마트하지 않은 그런 에이전트를 만들 확률이 높고 그것에 반해서 익스플로레이션은 뭐냐면 당장의 리워드는 없지만 세상을 좀 더 탐험해서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할 것인가 대신에 매 순간 얻을 수 있는 리워드를 포기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모든 일이 그렇지만 어떤 두 개가 있으면 중용을 지키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이 두 개를 잘 지키는 것이 제가 봤을 때 인간의 어떤 지능을 모사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왜 익스플로레이션을 해야 되는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말은 무엇이고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다양화한다는 건 사실 뒤집어 놓고 생각해보면 세상을 내가 잘 이해해야지 그것이 가능하거든요. 세상의 인과관계 구조를 파악하는 일은 당장 리워드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익스플로레이션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앞으로의 이 알고리즘들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세상의 인간관계. 지금 당장의 리워드는 없을지 모르지만 인간관계 당장의 리워드가 좀 없어서 지금 걱정인데 논문 써야 되는데 지금 이러고 있어서. 맞습니다. 진짜 또 논문 얘기하니까 죄송합니다. 가슴이 한쪽 가슴이 연매 오면서. 이게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초기 슬라이드에 제가 얘기 드렸던 건 Representation Learning과 Value Learning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하면 참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에는 이게 이쪽에 있는 Representation Learning 주어진 환경을 어떻게 표상하고 세상을 이해할 것인가 Exploration Value Learning은 이제 Exploitation 어떤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두 가지는 항상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Nature와 Nurture인데 엠마뉴엘
뒤프라는 분이 프랑스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하는 연구가 이제 디벨롭멘탈 AI예요. 듣기만 해도 약간 끌리는데요. 이분이 사실 이 디벨롭멘탈 코그니티브 뉴로사이언스를 20년 정도 했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AI 쪽으로 다시 연구를 하시는 분인데 인덕티브 바이어스 얘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이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알고리즘이 시작할 때 세상에 대응하는 전략에 대한 사전 지식이 이미 장착되어 있거나 아니면 초기에 세팅되는 경우. 그래서 최근에 조슈아 테넌바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 인투이티브 사이콜로지, 인투이티브 피직스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우리 아기가 태어나서 불과 1년이 안 되는 시기에 이런 인투이티브 사이콜로지나 피직스를 다 러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옵저베이셔널 러닝일 경우가 되게 많은데 첫 번째로 뭐 그냥 태어나자마자 바로 이게 정말 장착하는 것 같아요. 얼굴. 그래서 얼굴을 트래킹하는 능력인데 이 얼굴을 트래킹하는 능력도 사실 진화적으로 봤을 땐 그 리사 바렛이 최근에 낸 논문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얼굴 중에서도 엄마 얼굴을 가장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아기가 엄마 얼굴을 가장 많이 쳐다본 빈도수가 가장 높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거 유전적으로 좀 코딩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생존에 가장 가까운 행동이니까. 그리고 바이올로지컬 모션, 움직이는 것을 이제 디텍트하기 시작하고, 이 오브젝트 퍼머넌스는 이제 이 오브젝트가 어떤 계속 연속성을 보여서 나한테 보여주다가 어떤 장애물에 가려서 이 물체가 끊겨 있어도 이게 같은 물체인지 아는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을 이제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시간에 갖게 되고, 또 물체의 솔리디티, 리지디티,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강성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다 물리적인 생각을 갖게 되고, 뭐 그래비티, 이너시아 이런 거를 이미 7개월 만에 다 이제 느낌을 갖게 되는 거죠. 이 false belief는 이제 뭐 되게 유명한 그 theory of mind에서 나오는 건데 이제 왜 그 맥시라는 애가 공을 파란색 상자가 있고 녹색 상자가 있는데 파란색 상자에다 넣어놓고 밖으로 나가는 사이에 엄마가 들어와서 파란색 상자에 놓여있던 공을 초록색 상자에 옮겨 놓는 영상을 어떤 아이가 보고 있다면 그 아이는 맥시가 다시 돌아왔을 때 맥시가 어떤 행동을 할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러니까 만약에 맥시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그 아이가 시청하고 있는 그 아이가 맥시의 입장을 이해를 했다면 맥시는 사실 엄마가 와가지고 공을 옮겼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시청하는 애기 입장에서는 저 맥시는 오자마자 공을 찾기 위해서 빨간색 바구니를 뒤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상대방의 입장을 안다면. 상대방의 입장을 모르고 그 엄마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야 바보같이 생각하면 그게 false belief인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도 이미 9개월, 10개월부터 이미 이런 belief를 갖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아마 이때 시작된다는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피아제 그 발달 이론 같은 거 보면은 한 뭐 3-4살은 돼야 이제 그 오브젝트가 가려졌을 때도 아직도 있다는 거를 안다고 하는데, 근데 아마 최근에 그러니까 피아제가 이제 제가 지금 잘은 기억은 안 나는데 피아제가 이제 되게 그런 커그니티브 그 발달 티오리를 만들었다가 최근에 이 인투이티브 피직스 이런 데서 아니다 영화들이 이미 사이언티스트고 이미 다 알고 있어서 그래서 이게 연구할 방법이 없어서 몰랐던 거지 이때부터 개념을 진짜로 장착하기 시작하는 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마 여기서 다 완벽하게 어떤 학습이 됐다기보다 여기서부터 아마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정확한 어떤 모델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아마 그 연구하는 방법이 그 희한한 일을 보면은 애들이 쳐다봐요. 더 많이 쳐다보거든요. 그래서 그 보는 그 아이 게이지로 많이 연구를 하거든요. 영화 연구를. 아마 그런 걸로 이제 제 엄마가 여기서 꺼내가야 되는데 딴 데를 보내 하면은 더 많이 쳐다보고 흥미를 느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걸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걸 보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 아들이 이제 2살인데 이렇게 유모차에 몰고 가면서 이제 뭐 그거 맛있어라고 물어보면 자기가 말하는 거를 모두 다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작게 대답을 해요. 이러고 하는데 제가 맛있어 그럼 하고 짜증을 막 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대답을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얘는 아직 자기가 말하면 모두 누구 다 듣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입장이 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약간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뭐랄까 아주 early conceptual acquisition이 AI를 인간과 비슷한 AI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AI들은 사실 이 컴포넌트에서 지금에 와서야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요슈아 벤주어가 최근에 그 인투이티브 피직스를 장착한 어떤 베리에이셔널 오토인코더를 만들고 뭐 그런 페이퍼들이 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류의 알고리즘들이 정말 과거 한 2-3년 전부터 시작을 됐지, 그전에는 없었다는 그런 역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이처와 널처가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이런 관점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최근에 브랜든 레이크, 그리고 뭐 여기 있는 분들 다 유명하신 분들인데, 샘 거쉬먼이 이제 페이퍼를 냈는데, 이 페이퍼는 사실 이 페이퍼 난 다음에 이 코멘트가 72개인가가 달려있대요, 여기에. 그래서 BBS.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제목 자체가 굉장히, 일단 읽고 싶게 만드는, 그런 페이퍼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인간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 머신을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그 세상의 인과관계를 빌드해줘야 되고, 두 번째는 이런 인투이티브 시오리, 사이콜로지나 피직스의 안에서 이런 그라운드 러닝을 먼저 해줘서 배운 지식을 조금 더 풍부하게 쓸 수 있도록 약간 이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의 지식들을 먼저 장착을 해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컴포지셔널리티나 런 투 런 이런 개념들이 있어야 사람과 같이 사고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캡처를 좀 해왔습니다.